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진 주말입니다.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잠을 거의 한 1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시가 조금 넘어 있는 시간이고요. 10시인데 이 정도 날씨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위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지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도 이제 좀 지내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여름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중국의 국제시장 영향력은 미미하고 일본 채권 시장 흐름엔 적응을 시작하는 듯도 하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의 그 헝다의 그 챕터 15 파산 보고 신청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중릉그룹도 문제가 있다. 그 자산운용 회사도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중국 시장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별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혼조세였습니다. S&P는 0.01% 떨어졌고요. 다우는 0.07%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20%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있었던 혼란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채권 시장 어떻게 되느냐 여부였는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장중에 0.65%까지 다시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0.618로 끝났습니다. 0.63에서 0.618로 좀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좀 떨어졌고, 0.65가 되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0.65를 깨고 위로 치켜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적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사실은 이번 혼돈에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주말에 미국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8에서 4.25로 떨어졌고, 2년물은 뭐 4.93에서 4.94인데 뭐 2년물은 최근 중요하지 않았죠. 5년물 보겠습니다. 5년물은 4.41에서 4.38로 소폭 떨어졌고, 30년은 4.39에서 4.37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기물 쪽에서 혼돈이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냐면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25일에 잭슨홀 연설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영향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연합인포맥스 칼럼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가 튀어오르던 참에서 조금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3주간 크게 흔들리면서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단초를 조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채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일단 첫 번째로 3분기에 미국 재무부가 얼마의 채권을 발행하겠다? 1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줄 세력들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외국 세력 중에서 가장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는 세력은 1번은 어디다? 일본이었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2번은 어디다?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 채권을 팔고 있었고, 1번은 금리가 튀게 되면 과거와 같은 미국 채권의 매수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발행은 많은데 수급은 꼬여버린 거예요. 발행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어진 상황들. 이것이 미국 채권 시장의 최근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혼돈에 빠졌었죠. 그 사이에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음모론을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에서 중국에 저렇게 많은
관료들을 파견을 하고 왜 저렇게 자꾸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느냐. 미국 채권의 매수자 역할로 다시 중국을 호출한 것 아니냐. 근데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응했다,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보니 옐런 장관은 관세를 뭐 급하게 줄여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훨씬 더 미국 국채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중국이 채권자의 매수자로서 필요했던 이유는 1번이 매수자로서의 그동안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본 이유는 이제 YCC 정책을 철회하게 되면서 일본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 또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될 때 과연 일본에 있는 매수 주체들 입장에서 굳이 그 일본 국채를 사지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가열차게 이루어졌던 일본에서의 미국 국채 매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게 일종의 금융시장에 말하지 않았지만 컨센서스로 약간 형성되었던 게 지난 2주간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을 얘기를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던, 음모론처럼 생각했던 그 생각을 많은 금융 참가자들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이 꼬일 것이다라는 예상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난 2주간 펼쳐졌다. 한 3주간 정도 되죠. 총 3주간 정도 펼쳐졌고, 이제 분위기 보아하니 약간 좀 혼돈의 흐름들이 가라앉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튀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도 HBM과 HBM 관련된 소재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업체들도 충분하게 과거 대비 물량,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상당히 늘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2분기에 50%의 매출이 늘, 55%의 매출이 늘 것이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TSMC를 통해서 확인하는 여력은 부분은 그랬었죠. TSMC가 뭐라고 했습니까? AI 쪽에서는 확실하게 늘어났지만 AI 늘어난 것으로 나머지 전 영역에서 줄어든 게 다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매출이 좀 줄 것이다라는 톤으로 TSMC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엔비디아와 AI 쪽에 관련된 반도체 매출 생산은 확실히 폭증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튀었죠. HBM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올렸던 정희성 작가와의 대담, 그리고 이영수 대표와의 대담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질적으로 높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걱정이 저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노파심인데요. 그거 증가하는 거는 알고 저희는 이미 영상을 이미 옛날부터 만들었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모두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네, 그리고 또 HBM. 이거는 좀 너무 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는 항상 이런 어떤 자율신경적인 그 경계감들이 올라오죠. 어떤 한쪽에서 너무 싹 이렇게 좀 집중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후득적으로 체화된 어떤 경계감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쏠리는 거 아니야 하는 조금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오르진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그 장비 업체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3.6%나 올랐고요. KLA도 1.06%, ASML도 1.7%, 램 리서치는 0.68% 올라가면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이게 너무 이렇게 장비 쪽과 이런
이 후공정단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쪽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한미반도체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루에 오르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약간 경계감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경계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쪽은 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좋아질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유로존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5.3% 상승입니다. 뭐 여전히 높죠. 근데 지난번에는 5.5였는데 특이한 점은 전월 대비로는 0.1%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똑같이 지난달과 똑같이 7월달 기준으로 5.5% 성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도 전월 대비 0.1%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지 여부는 전월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수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전월 대비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 분위기를 보건대 그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과연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률은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플레이션 빠지면서 성장률도 뚝뚝 빠지면 그 뭐 곧장 디플레이 향해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그런 모습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지표들이 나온 거 없습니다. 총 원유 시추수가 654개에서 642개로 좀 줄었고요.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시추수가 늘진 않네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는 525개에서 520개로 또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80달러에서 81달러대로 올랐고요. 가솔린도 2.80에서 2.81로 좀 올랐습니다. 유럽 천연가스는 급등한 상황에서 또 조금 올랐습니다. 37.2에서 37.6으로 28, 29 하던 것에서 굉장히 크게 뛰었죠. 오른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8월이니까 유럽의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은 8월 달에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아주 폭락을 했었는데 폭락한 거에서부터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만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25,571에서 26,049달러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파생 자산들은 유리한 위치에 결코 있지 못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네, 저는 이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외국 가서 얻어 걸린 감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잠도 푹 자고 몸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지막 가는 여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